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그리고 각하 2명으로 갈렸습니다. 오늘 선고의 의미와 그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이틀 뒤에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판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의 판결이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내 1인 시위 알았어요. 그거 내 1인 시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1인 시위예요? 내가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국민의힘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 이게 어떻게 1인 집회입니까? 꼼수 이게 국민의힘 수준이죠. 아이고, 민주당 수준이나 돌아보세요. 저는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상식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국무총리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오늘 기각으로 판가름이 났죠. 오늘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요, 헌법재판소의 선고,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오늘 인터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 좀 보내고 계신데요. 네. 우선 첫 질문은 영상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가 나갔어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으로 결론이 난 내용. 현재 헌법재판소 방청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켜보셨는데 우선 오늘 기각 결정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만시지탄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빠르게 결정할 사안이었죠. 예. 변론을 단 90분 했습니다. 예. 90분 만에 변론이 끝났을 만큼 쟁점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늦어진 것, 83일 만인가요? 그래서 저는 다소 아쉽다. 예. 그러나 어쨌든 결정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맞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 소추가 된 지 이제 83일, 정확하게 87일이더군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거의 90일 가까이 되는 상황 동안 시간이 끌고 결론은 기각 결정이 났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은 기각. 그러나 그 안에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많이 좀 갈렸는데 우선 헌법재판관 8명이 판단을 한 건데 글쎄요. 그중에서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 그러니까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 위법이다. 물론 그중에서 이제 4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까지 이르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1명은 이거는 파면이다. 이렇게 좀 갈렸는데 위법,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부분을 위법, 위헌이라는 부분을 좀 문제 제기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당장 마흔여 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고 오늘도 압박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건 지난번 이제 마흔여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나온 이야기를 뒤집어서 보면 된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각하 결정을 해야 된다는 2분의 의견이 있었죠. 두 재판관이. 그러니까 일종의 표결 정적수가 이 헌법재판소는 임무로만 봐야 되지 지위로 보는 임무로만 대통령의 대행이지 지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는 다른 요건을 적용해야 된다 해서 표결 정적수 부분에 대해서 각하하지 않은 재판관들이 6명이고 그렇죠. 두 분은 두 분은 예전 헌법 주석서대로 이분들이 하는 이 행위가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대행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200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정이 먼저 있었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이제 나머지 재판관들이 이제 기각과 인용이 갈렸는데 기각
이유를 보면 다 그런 겁니다. 뭐 저 헌법 위반이지만 중대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이. 아니 지난번 결정부터 유감을 표시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은 완전 무결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재판관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국회 선출 행위 자체가 그 당시 우리 당의 의사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2명을 선출했던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또 저희는 불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오늘 헌법재판소 그러면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자기 의무가 있다. 임명할 자기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이거는 형성적 행위를 형성적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국회 측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그런 주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죠.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해라 했는데 거기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형성적 행위, 일종의 임명하는 형성적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주문으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명하라고까지 주문을 담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는 지난번에 부작위 위법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라는 걸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이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을 뭐 지금 당장 임명해야 될 그런 지금 위치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다시 끌어서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 똑같은 부분이. 얘기입니다.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나온 얘기랑.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국회의 합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모르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 법률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사실 관심사는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과연 이 선고가 언제인지 아직 선고일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이런저런 전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100% 이게 확인 안 되고 뭐 거의 추정인 것 같은데 자, 두 가지입니다. 탄핵 선고일은 도대체 언제일까? 그리고 선고의 결과는 무엇일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재판에 앞서서 대통령 재판을 하겠다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탄핵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이제 한덕수 대행까지 다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사실은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변론 종결이 의외로 그런 사건들이 빨리 되는 거예요. 변론 종결일로 보면 이 신문 종결일로 보면 한덕수 대행 신문 종결일이 대통령 신문 종결일보다 6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냥 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고 먼저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다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제 대통령 차례가 됐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그러니까 차례가 재판이 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이 끝난 순서대로 보면 지금 차례대로 가고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6일 후 안에는 한다 보면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한다. 저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대통령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바뀌었느냐. 결국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8대 0으로 바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송 지휘는 누가 합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이 합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설도 있고요. 그동안의 SNS 활동을 보면 적어도 굉장히 재판소관이시지만 이념적이거나 또는 이 헌법과 법률만이 아닌 정치적 고려를 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금방 6명의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는 것이 금방 그리고 확실하다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결론이 분명해졌다라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미 선고기일을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치되지 않고 엄청나게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꾸준히 주장했지만 11개가 넘는 일종의
절차 위반 사유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먼저 내란죄 철회 부분, 그렇습니다. 결국 탄핵 심판 청구된 탄핵 심판의 동일성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률적으로 다툴 것이 굉장히 많다. 예. 그리고 그 법률적인 논거들이 의외로 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 예. 아주 뭐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부터 시작해서 헌법학의 대가들이 많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예. 6명이 확신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 헌재 앞에서 뭐 1인 시위나 이런 거에 동참하고 계신데 또 각하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각하를 전망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합니다. 물론 이제 각하가 되려면요. 예. 8명 중에서 4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되고요. 기각이 되면 뭐 한 명은 뭐 2명은 각하 뭐 몇 명은 이렇게 기각을 했을 때는 예. 기각으로 주문은 그렇습니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용이 6명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말했을 예. 때 각하나 기각을 했을 때는 이제 기각으로 주문은 그렇습니다.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제 4명이 각하 의견을 말하면 각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절차적 위법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즉 뭐냐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탄핵 심판 청구서, 탄핵 심판에 동의를 하고 찬성을 누른 것은 예. 딱 계엄의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내란죄도 써 있었기 때문에 예. 했는데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내란의 행위 태양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뭐 행위 태양이 남았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공소장 변경을 쉽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바뀌면 예. 오히려 처음부터 탄핵 재판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각하를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관심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쪽으로 왔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관심사 이건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내일 모레면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 와서는요. 예. 약간 재판 전략도 바꾸더라고요. 약간 뭐 일종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형량을 좀 가볍게 달라는 쪽의 그런 어떤 어필도 하는데요. 예. 특히 국토부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줄곧 뭐 사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라든지 이런 예. 도의회 국정감사 같은 거 또는 도정감사에 예. 나와서도 줄곧 그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내가 부득이했다. 그런데 예. 지금 와서 그 공문을 잘못 읽었다나 뭐 아니면 다른 공문이라 착각했나 막 이렇게 이상한 또 새로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1심에서 이제 징역형 유죄가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요. 이거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2심에 역시 이른바 이제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 뭐 여러 전망이 좀 이따 가정을 할 경우 만약에 그렇게 나와도 이재명 대표 뭐 민주당 쪽에 나온 말은 계속 대선 도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소위 이재명 대표의 반대편 쪽 분들은 예. 김영계는 주장을 하겠죠. 그만하시라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그만둘 사람입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하신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국정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퇴진 집회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78회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거는 지금 10전 10패 아닙니까? 구정구패군요. 구정구패입니다. 지금 탄핵소추 관련된 거는요. 탄핵소추 관련해서. 예. 뭐 탄핵소추, 예산삭감, 그다음에 법안 일방 통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멋대로 한 이유는 결국은 본인의 재판 시기 그렇게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이 재판 시기와 결과를 맞추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행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3심 대법원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고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급한 거죠. 본인 2심은 왔는데 대통령 헌법재판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굉장히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른 해석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어도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라면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급하다 보니까 지금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여론전을 벌인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불상사죠. 계란 투척을 해서 국회의원이 이제 맞는 모습, 그리고 뭐 약간 물리적인 이 약간 폭력이죠. 폭행을 가하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해서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신데 향후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어떤 결론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정말 이렇게 더 가면 안 된다는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결국 탄핵 재판에 대한 승복 불복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천막 당사를 과문에 차렸습니다. 국회를 벗어나서 일종의 야전 사령관들이 글로 가겠다. 일종의 야전 뭐 사령부를 설치를 했는데요. 굉장히 이거는 탄핵 불복을 예측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트랙터를 동원한 전농의 행위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쨌든 저희도 결과를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불복 사태로 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 사태로 가는 것은 또 다른 큰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의 행태는 결국은 우리 보고 탄핵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걸 밝히라는데 본인들이 먼저 승복할 것을 밝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란 투척 사건 같은 거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발의를 하셨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발의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이 폭행당하면 더 가중 처벌하겠다는 뭐 가중 건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건 완전 특권 법안 아닙니까? 제가 요새 보면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질문 마지막 질문. 오늘 인터뷰에 좀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사실 탄핵 정국에서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정치인 나경원 앞으로 여러 가지 도전도 하고 행보하실 텐데 앞으로의 도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지금 도전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정치인은 늘 새로운 일에 또 중요한 일에 도전은 하게 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헌법재판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마무리된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대1로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그리고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몇 번이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럼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단 좀 분석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그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위에 기각, 인용, 각하죠. 기각이 5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다수가 기각이 돼서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각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인용입니다. 인용.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관 1명. 그리고요. 각하가 2명입니다. 아예 이건 지금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각, 인용, 각하.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나왔어요, 지금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나누는데, 그리고요. 많이 보셨죠? 헌법재판관 8명을 약간 성향으로 좀 분류 좀 하는데, 일단 기각으로 판단한 5명의 재판관을 보면은 3분이 진보 성향으로 통하고요. 2분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인용 판단을 한 헌법재판관 1명, 정계선 재판관인데요. 진보 성향으로 보이죠. 그리고 각하 2명인데요. 모두 보수로 통합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오늘 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 기각 판단한 헌법재판관들이 좀 설명을 좀 했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은 여러 가지 상황을 쭉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까지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각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3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복귀왕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과 복귀왕 의원님께 오늘 헌법재판소의 요 판단, 기각이에요, 기각. 요거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좀 짧게 한번 1분씩만 제가 시간을 좀 들어볼 테니까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우선 김근식 전 실장께서는 오늘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그 중앙지검장하고 감사원장 기각 내렸을 때 8대 0으로 나왔잖아요. 또 만장일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한덕수 총리 대행도 저는 8대 0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기각 8대 0으로 그렇죠, 전망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기 때문에 8대 0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이렇게 숫자가 나뉘어서 결과가 나와서 정말 이게 대통령 탄핵을 놓고도 이게 만장일치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좀 불안한 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각과 인용이라는 정도의 두 가지의 본안 심사가 아니라 각하가 2명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예, 왜냐하면 본안에 대해서 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 쟁점에 대한 판단을 놓고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갈릴 수는 있는데 각하라는 것은 그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차상 이건 문제가 있으니 하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많이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게 법률 용어라서 이게 혼동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각이라는 건 탄핵 소추가 국회에 통과해서 왔어요. 헌법재판소. 근데 왔으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럼 그 소추한 내용, 국회에서 갖고 온 내용을 한번 따져봅시다라는 그렇죠. 하면서 판단한 게 이제 기각이거든요. 근데 각하는 그 소추돼서 헌법재판소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라고 그렇죠. 해서 이거는 내용을 볼 게 아니라 과정이 맞습니다. 이상합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하 2명의 이제 보수 성향의 2분이 이제
의견을 냈는데 이걸 만약에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큰 지금 쟁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각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이 씁니다.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걸로 이번 2명이 각하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명은 각하할 수 있겠다라는 또 저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보수당의 두 분은 혹시나 또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진통이 길어져서 이게 지금 탄핵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의 일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오늘 사실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만 아쉬움도 표현하고 막 그랬어요. 복경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탄핵을 인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지금 말씀 탄핵 인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그런 판단들을 헌재에서 내린 것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많이 했었고 대략 그 추측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제 각하 2명 국민의힘 쪽에서 그동안 뭐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도 그 3분의 2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반대 논리가 가장 컸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소수 의견이다. 2명의 헌법재판관은 그 부분을 좀 그렇습니다. 결국 헌재 판례로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제적 과반이면 된다라는 것들이 확인됐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헌 위법 하나 이 부분이 이제 더 많은 숫자를 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파면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네 분은 위헌 위법 하나 파면까지 이를 정도의 중대함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분이 기각의 의견이면서 그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좀 특이한 성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위헌 위법하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라고 했을 때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의 그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제 대행을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 자체가 갖는 위헌성, 위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인용 재판과는 크게 연결돼 있지 않은 듯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의 가능성을 더 높인 선고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판단해 주셨군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헌재 결정이 복잡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이 5명, 각하가 2, 인용이 1명. 그러나 다수가 기각이니까 기각으로 최종 결정은 났지만 나눴거든요. 특히 헌법재판관 2명은 완전히 대치되는 판단을 내놨거든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들어보셨죠? 결론도 다르고요. 결론에 이르는 그 설명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판단했어요. 자, 그럼요. 조금 더 깊숙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아까는요. 기각 5, 인용 1명, 각하 2 이렇게 3그룹 정도로 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요. 4갈래로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각하 2, 인용 1명은 맞아요. 근데 기각 안에서도요. 기각 5명 중에서도요. 4명과 1명이 달라요. 지금 보면
유일하게 4명 중 여기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방 임명 안 한 거, 거부한 거 이거 위헌 위법 아닙니다. 근데 기각을 결정했어도 다른 4명은 재판관 임명 거부한 거 위헌 위법이지만 파면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김복형 재판관은 그거 위헌 위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면이 아니겠죠.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 안 한 거요. 이거 다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 파면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르게 판단한 거죠. 4갈래로 나눠졌어요. 기각도 2갈래로 나눠지고요. 서정민 변호사, 이렇게 의견이 갈린 헌재 선고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의 그런 판결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구체적인 사안마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들은 무척 많긴 합니다. 오히려 예.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사건들이 더 적지 않나 싶긴 한데 다만 이제 이 정도 무게감이 있는 특히 이제 탄핵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릴 수 있나라는 점은 마찬가지로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탄핵 그 심판 나온 거, 탄핵 선고 나온 거 보면은 뭐 8대0 만장일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4대4 딱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 사실 뭐 이번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예상을 했을 때 일단 전원 일치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 혹은 의견이 갈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2가지,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기서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결론은 뭐 각하 의견도 있고 또 예.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각의 이유에 대해서도 또 다릅니다, 의견이 또. 갈리는 상황이라서 이 사안만큼은 조금 다른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었다 혹은 불일치했다라는 점이 조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민 변호사, 그리고요 특히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재판관들의 의견이 분명히 갈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예.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일단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든 혹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든 이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 절차적인 흠결이 존재하는지 여부들을 따져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을 보니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의 그 재판관 선출도 사실 지연이 상당히 됐었고 여야 대립도 극심했었다. 또 이 재판관들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제 한 총리가 탄핵된 게 하루 차이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 상당한 기간을 도과해서 불임명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뭐 당장 임명하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거 약간 이런 설명인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져본 것이고 이제 반대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국정 혼란 상황 그 상황들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재판관들의 임명에 대해서 애초에 거부를 하면서 이 수습을 더욱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뿐만 아니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그런 위반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갈렸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다수는 이제 기각이란 결정을 했고 다수, 그중에서 4명은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4명은 소수 의견이 됐는데 각각 다른 판단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기각 중에서도 의견이 나눴다. 그리고 인용 결정이 한 명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해드렸죠. 각하.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했어요. 탄핵 소추안이. 그리고 헌재를 왔는데 그 오는 과정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라고 판단한 헌법재판관이 2명이 나온 겁니다. 오늘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대표로서 왜 그런 판단인지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2명의 헌법재판관은 이거 과반, 구체 숫자 말하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51명 그 이상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200명,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물론 소수 의견이 됐죠. 자, 이 판단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도 좀 오늘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소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김근식 전 시장님. 각하 의견 2명. 그 내용은 탄핵소추. 그러니까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는 151석이 아니라 200명이 그렇죠.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판단을 2명, 소수 의견이었어요. 물론 그렇죠. 다수는 아니었지만. 각하 의견 2명 나오고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실제로 탄핵 절차에 대한 흠결이나 문제 제기가 일정 정도 먹힌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물론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예. 전체 8명의 재판관 중에서 2명이니까 6명은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예. 판단해서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렇지만 의결 정족수를 놓고 사상 초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적인 사안이었고요. 비슷하게 이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결해 보면 일단 국회에서 소추해서 탄핵 소추했던 내용 중에서 내란죄라는 것을 뺐기 때문에 예. 이른바 형사재판상에서 검찰이 공소한 내용 중에 공소의 동일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흠결이 일단 문제제기가 됐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증인 신문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문영배 권한대행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증거의 채택 과정에서 예.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걸 채택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제기가 몇 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행여라도 저 2분이 지금 있습니다만 행여라도 그 2분 중에 1명만 더 추가해서 3명만 각하를 의견을 내버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냥 각하로 끝나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기각 인용 각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각하 의견을 냈던 분들의 어떤 절차적 문제 제기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고 또 지금 저기 보수 성향의 우리 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 경우도 단호하게 지금 이게 완전히 전부 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또 1명 추가하게 되면 저는 지금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탄핵에 대한 판단이 만장일치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만 지금 헌재가 저렇게 내부가 복잡한 구도로 한다면 6대2냐 5대3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아, 오늘 걸 보면 그런 거에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래서 6대2나 5대3은 완전히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예. 6대2면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지만 5대4이면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도 굉장히 지금 고민의 고민, 숙고의 숙고, 그리고 또 토론의 토론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복귀형 의원님, 그러니까 각하가 2명의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각이자 1명은 사실은 이건 위헌도 아니다. 아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예 뭐 파면까지 이럴 것도 없다. 기각주 의견 중에 또 그렇게 나. 그럼 3명이 강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기각, 그리고 2명 각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특정하게 이러이러한 법률적 근거, 이러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볼 때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전체 그 헌법 체계 또 법 지식을 다 통과해 봤을 때 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라는 어찌 보면 객관적이라기보단 주관적 판단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보여요. 아까 설명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이 시대의 상식적인가, 어떤 것이 이 시대 국민들의 생각에 부합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예. 뭐 갈라진 거를 보면 각하를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 부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근거도 있어 보여요. 각하를 주장할 만한. 하지만 그것이 소수 의견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2번 다시 이런 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졌겠다라는 다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의결 정족수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된 걸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쓸데없는 논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동시에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김복형 재판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즉시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이것이 날짜냐 시간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홍역을 치르고 지금도 홍역을 치르는 과정인데 즉시라는 것이 어디까지의 시간을 허용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도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이게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이 했을 때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위헌 판단을 같이 내려줬거든요. 전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헌은 위헌이나 시간에 대한 즉시가 아닌 지체 없이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 자체가 기각의 일반적인 기각 사유와 근본적으로 뭐 다르다. 그 위헌 위법이다라는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해석은 되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개헌 포고문 이런 것들에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이런 그 근거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각하를 주장하셨던 분들도 다른 주장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8대 0이 아닌 뭐 6대 2라든지 혹은 그 결과를 뒤엎는다든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상이 좀 빗나간 것 같아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별로 복잡하게 판단이 나왔어요. 사실은 뉴스와이드가 좀 소개해드리지만 다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거든요. 자, 다음 이슈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만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개헌 판단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 심판을 판단을 하면서 계엄 자체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오늘 헌재가 없었어요. 이 부분도. 오늘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관의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나온 헌재 판단 중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왜 주목을 받느냐면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요. 오늘 결정문 보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 위에 국무회의 건의 등 적극적 행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걸 이렇게 별도 놓고 뭐 그거의 정당성을 부여 위에 뭐 이렇게 행위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건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계엄의 위헌, 위법성 판단 안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논란됐잖아요. 중간에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내란죄를 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오늘 헌법재판소가요. 우선 소정민 변호사.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 자체는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판결문만 보고 해석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그런 설시 가능성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오늘 선고를 했던 것처럼 뭐 실제로 관여를 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나아가서 비상계엄이 적법한지 혹은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생략한 걸 수도 있고 사실 반대 구조로도 설실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죠. 먼저 판단하고. 네, 그리고 만약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면 근데 한덕수 총리가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순서로도 사실은 선고를 할 수 있었지 사실은 않나. 많은 분들이 오늘 헌재가 그런 걸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나온 거예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쪽으로든 사실은 판시를 가능했을 텐데 아예 비상계엄의 그런 적법성 혹은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와 조금 염두를 해둔 것 아닌가. 만약 오늘의 이런 평가가 먼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미리 이제 선고를 예측하면서 사실 이런 여론적인 분열 상태가 더 가중되는 것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고려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힌트를 안 주기 위해서 약간 논리 전개를 그렇게 가져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초기에 사실은 이 탄핵 소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역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자제를 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서시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내란죄 부분이 철회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호인 측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따라서 적법하지 못한 그런 절차다라는 주장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했을 때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부각된 쟁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덕수 많습니다. 총리 탄핵 심판 탄핵 소추 때도 초기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일단 내란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한덕수 총리와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수준으로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밀한 차이가 있긴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판단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먼저 판단을 했다가 이후에 윤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국민이 또 분열되는 상황까지 또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란행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걸 구체로 판단을 안 한 것 같단 말이죠, 지금요. 자,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약간 이런 목소리를 내더군요, 오늘요. 들어보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좀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각자의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의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자, 복귀영 의원님.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 결정문이 나오면 그리고 설명이 나오면 거기에는 분명히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가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다. 내란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힌트가 안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연결될 힌트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귀를 쫑긋하고 기대했던 것이 약간의 힌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억지로라도 힌트를 좀 찾아내 보면 힌트를 안 줬는데 억지로 힌트를 찾아내면 어찌 보면 이제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탄핵 소추 그 사유 중에서 하나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개입했다, 방조했다, 계엄을 방조했다, 묵인, 공모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인정할 만한 근거가 그렇습니다. 없다. 이거는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한 총리가 그거는 국무회의가 아니고 저는 간담회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절차를 거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탄핵소추 5가지 사유 중에서 절차를 지켰다라는 주장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 측과 아주 가까운 이상민, 김용현 이런 정도 빼고 나머지 모든 국무위원들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한덕수 총리도 그런 설명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공모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해석을 저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전제를 보니까 구체로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있는 거다,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그거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김근식 전 실장님, 예. 헌재가 말을 매우 굉장히 아낀 겁니까 그럼 지금? 아낀 거죠. 아까 저는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고 모든 국민이 거기에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그것을 예측하거나 짐작할 만한 빌미나 꼬리를 주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또 기대하는 쪽에서는 뭐 환호할 것이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분노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그 힌트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 최소한의 판단할 수 있는 내용만 담은 것 같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의 유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로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역할을 했던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유연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귀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위에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묵인 방조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또 반증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묵인이나 방조의 증거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한 위법 판단을 할 거리라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그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그 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식의 힌트의 힌트까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재가 굉장히 그 논의의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것은 아직까지 8명 전원이 합의에 도달할 만한 만장일치 의견에 도달할 만한 저는 합의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6대2냐 5대3이냐 한 명 차이입니다만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명운을 가르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 6대2냐 5대3으로 지금 엇갈리는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 정말 치열한 지금 논리, 치열한 법리 논쟁 이게 해석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저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좀 합의되는 부분으로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5명, 2명, 1명으로 갈려서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걱정은 만약에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도 이렇게 막 나눠서 나온다면 이거는 후폭풍이 클 수도 있다는 걱정이신데요. 자, 그러면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하는 거죠? 언제 하느냐? 그리고 더 나가면 결론이 뭐냐? 이거죠. 오늘도 뭐 예고가 안 나왔어요. 도대체 이번 주에 하긴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리 좀 해보죠. 달력이 또 나왔네요. 달력 자주 나옵니다, 지금.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선고 나왔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나왔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죠. 오늘 뭐 출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네요. 왜일까? 오늘. 그 내일은 비어 있어요. 뭐 헌재가 보통 이렇게 이틀 연속 막 선고하고 그러지는 않더라. 그럼 내일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그리고 26일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나와요, 날. 그러니까 헌재가 또 같은 날 또 이걸 할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또 27일 여긴 또 일반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한대요. 다른 건을 선고하는 날이래요. 그럼 또 이날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날은 28일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오늘까지 예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요일은 사흘 전이면 내일 정도는 그래도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일 또 기다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이게 4월로 넘어가는 건가. 이겁니다. 서정규 변호사.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요즘 제가 듣기 가장 힘든 질문, 대답하기 가장 힘든 질문이 선고가 언제 예상되는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단 저는 그래도 이번 주 또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 28일을 유력하다고 봐야 된다. 사실 이게 어떤 근거를 들어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사실 이런 상황이 이런 불확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시한이 다가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지금 이번 주에 대해서 사법 슈퍼 위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뭐 한덕수 총리 혹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각종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당히 조금 특수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정도 상황에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또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고려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일각에서 또 예견을 하는 것처럼 4월 선고도
아예 다음 달로 넘어간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저도 사실 지금 와서는 언제다라고 예측하기 무척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주 이맘때요. 한 주 전에는 지난주 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그게 유력성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28일이 그나마 비어있는 날짜가 아니냐. 또 이런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금 선고일 지정이 안 나오고 있는, 이게 안 나온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늦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어떤 예고는 없었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재가 계속해서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에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릅시다.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복귀영 의원이 갑자기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 사퇴하고 국회 재구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혹시 찬성하십니까? 4년 전에 낙선에 고배를 마시고 이번에 입성했는데 곧바로 사퇴를 하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뜨끔하기는 한데요. 약간 당혹스러우십니까? 그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차라리 지금 국회도 다 그냥 해산하고 다 같이 총선 여야 같이 다 같이 사퇴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같이 하는 이런 정치 대혁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개헌에 대한 약속도 정치권에서 함께 해 나간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응할 수 있습니다. 이원주의 저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반이 나오는데 이거 개인적 의견이거든요라고 약간 수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한두 분들이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공개적인 마이크를 든 이제 최고위원이 한 경우는 없는데 오죽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국회의원 300명의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해산을 누가 시켜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 재구성하는 것도 저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심정적으로 약간 동의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말씀 들리는데 김은식 전 실장님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다 총사퇴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하고 하는 거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저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재 결론이 나서 민주당이 기대했고 바라는 대로 인용이 안 돼서 정말 분노했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됐다. 인용이 안 돼서 분노해서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면 뭐 그럴 수 있는 정치적 문법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당의 윤상현 의원이 했었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이제는 우리가 의원직 총사퇴해서 국회 해산해서라도 이 대통령을 지키자 뭐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현의 가장 높은 방식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헌재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헌재 결론을 오히려 미리 예단하고 또는 헌재의 결론을 빨리 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서 제가 정치학 교수입니다만 처음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뜬금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현지 의원을 비롯해서 최근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천막 당사를 지금 만들고 또 단식을 하시고 또 계속 도보 행진을 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연일 과도한 그런 단어를 표현해가면서 뭐 체포하라, 뭐 몸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탄핵은 당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란이 뚜렷하고 계엄이 위헌 위법한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미 조기 대선 준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이재명 대표 캠프에 상황실장이 누구 공보총괄이 누군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신 표현인지 왜냐하면 저런 식의 극단적인 발언들이나 과도한 표현은 자신감이 없어서 불안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감이 있는 쪽이라면
그냥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약간 뭔가 불안해서 그럼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행동이나 좀 위원지원의 저런 좀 뜬금없는 발언들은 자신감이 없어서 불안해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자신감이 있는데 탄핵은 명약 관화하는데 저런 거라면 딱 하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타임라인에서 시간상 스케줄이 좀 촉박하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수요일 날 2심 판결 받고 또 만약에 탄핵 선고가 미뤄지고 이러면서 조기 대선하고 날짜가 엇갈려서 혹시라도 대법 판결이 언제 나고 이런 식의 시간표 계산상 조급함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현주 의원의 저 이야기는 어렵게 고생해서 당까지 옮겨가면서 배지를 다셨는데 스스로 떼는 게 참 과연 바람직한지 좀 궁금할 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의원직이라는 거는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총사퇴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당내에서는 이거 개인적 의견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수습을 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지금까지 뉴스와이드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했던 내용과 쭉 맥락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약간 같은 맥락이면서도 범위가 좀 다르고 깊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예상되시죠? 탄핵소추. 야당 주도로 쭉 민주당 주도 야당이 탄핵소추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이제 헌재로 간 게 나와서 결과 나온 게 9번이었거든요. 근데 9번 다 지금 기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에서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듭니다. 그 이후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럼 정리 좀 해보죠.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건지. 구전구패 이런 표현 나오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검사들,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최근에 쭉 나왔죠. 9건이 판단이 나왔어요. 근데 기각이 9, 인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전구패.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이제 탄핵소추가 이랬는데 구전구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전구패까지 표현이 등장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요. 최상목 부총리,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제 권한대행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얼마 전에 물론 탄핵소추가 발의됐죠. 근데 권한대행 끝났는데 탄핵소추 얘기가 또 계속 나오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얘기, 오늘 헌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습도 좀 담겨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의원님, 최상목 부총리 탄핵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는 언제나 탄핵이든 국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의가 돼 있고요. 오, 절차에도 진행한다? 이미 발의됐다? 복귀영 의원님, 그럼 민주당은 최상무 부총리 탄핵소추 하는 겁니까? 의원총회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장점과 단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결국은 지도부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각각 그 전술을 구사하는 스타일들은 다른 거니까 이 건을 두고 지도부에서 잘 판단해라라고 이제 맡겼는데 우선은 발의는 합니다. 이번 27일 날 본회의 보고가 되고 나면 그때 발의가 되는데 발의되고 나서 24시간 도과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국회의장께서 계속되는 탄핵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을 안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민생의 중심은 경제인데 대한민국 경제수장을 탄핵해서 차관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그 부담이 또 있다,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많은 의원들이 그 논리에 그래 참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보면 그 김복형 재판관이 즉시라는 개념 때문에 이건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일자까지는 세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김영복 그 재판관의 논리대로 한다면 위헌 위법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6명이 이제는 위헌에 찬성한다라고 하면 이제 탄핵은 인용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장을 탄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하기 때문에 발의는 됐으나 실제 실행 탄핵 표결까지 가는 데에는 아직은 상당한 어떤 그 판단의 과정들이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남아 있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민이 깊다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당내 의견들은 또 워낙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심정적인 상황과 지금 현실적인 상황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결론이 못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 뻔히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그리고 탄핵 이후에 많은 여러 이제 탄핵들이 있었는데 가장 확실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최상목 대행의 대행 경제부총리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인용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아직도 판단을 보류하게 만드는 거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럼 일단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민주당은 열어두고는 있지만 고민이 깊다 정도인데 근데 오늘 또 민주당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약간 다른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즉각 마은혁 마용주 재판관을 임명해서 헌법기관 구성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인천세관 마약 특검 추천 의뢰를 이행하십시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국헌문란 행위를 한다면 국민과 민주당은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뭐 또 약간 경고하는 듯한 목소리 나왔거든요. 이 화면으로 좀 상황 좀 정리해 보면 앞서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열어뒀단 말이에요. 지금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뒀죠. 고민이 깊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임명 강력히 요구합니다. 거부 시에는요. 탄핵소추 다시 할 수 있어요. 탈출 또 할 수 있다고요? 서영민 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재탄핵소추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한번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차례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그것을 다른 새로운 사유로 구성을 한다면 사실 가능은 합니다. 주제는 같지만 사유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관여를 했다라는 부분은 이미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고 판단을 판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새로운 사유로는 구성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적어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그런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일정 기간 동안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과거에 임명하지 않고 지나간 그거는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지금 다시 권한대행 됐는데 왜 지금부터 임명 안 합니까? 이걸 다시 또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이제 새로운 사유로 삼게 되면은 동일한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탄핵 소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지 전 시장, 이거 한덕수 총리에서 재탄핵 소추를 이게 가능하긴 하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워낙 그 절대 의석 수를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고 오늘 헌재 결정에 따르면 151석만 넘어가면 그렇죠. 된다는 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서 변호사 말씀대로 어떻게 또 좀 말을 바꿔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죠. 어차피 오늘 나온 탄핵의 심판 결론이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임명이라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단 전체 의견으로 다수결을 해가지고 이건 기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면까지 갈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정리가 된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복귀를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니까 또 며칠 기다려보고 또 써서 내겠다? 물론 뭐 문제를 바꿔가지고 A니까 A-A2-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런 식의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민주당도 지금 줄탄핵 9번에서 9연패에서 줄기각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이라는 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상 위반이 있어서 파면을 해야 할 만한 그런 하자가 있어야만 하는 건데 전부 줄줄이 기각했다는 건 뭐냐면 직무를 정지해서 정치적으로 보복해서 괘씸죄를 치르겠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똑같은 사유로 마은혁 재판을 임명 안 한다는 이유로 하는 건 저는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는 거라고 보고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이것도 괘씸죄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복귀한 의원님도 설마 그게 되겠냐라고 지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괘씸죄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권한대행일 때 임명을 안 하니까 임명을 하라는 압박수도 아니고 임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탄핵의 사유로 삼을 수 있지만 일단 권한대행 딱지를 뗐지 않습니까? 부총리로 돌아온 양반한테 이거 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여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건 뭐냐면 그것을 했다고 해서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어서 붙여서 한다는 것은 괘씸죄입니다. 너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혼나봐야 돼. 끝까지 추적할 거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들 다시 재탄핵을 추진하거나 최상목 총리에 대해서 발의한 것을 다시 또 강행한다. 저는 민주당이 계속 저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복귀왕 의원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한 번 더 추진한다는 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파면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가량 더 늦어진다 혹은 더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길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상목 대행보다 훨씬 더 부담 없이 다시 또 탄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이미 6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속에서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6명으로부터 탄핵 인용을 받아낸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또 최상목 대행으로 대행의 대행 제재로 가도 부담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태를 좀 막으려면 헌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조속히 이루어내면 만약에 그 기각이 되었던 인용이 되었던 간에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곧바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논란이 끝나니까. 그래서 그 최상목 부총리보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길게 끌었을 경우에 재탄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에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드리는데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산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진화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다시 또 확산되나 봅니다. 지금 속보 알려드리죠. 의성 산불 많은 분들 걱정했죠. 지금 강풍을 타고 휴게소에 옮겨 붙어서 지금 진화 중이랍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휴게소 쪽으로 옮겨 붙었답니다. 지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아, 이게 쉽사리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군요. 지금 속보가 몇 개 들어왔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의성 산불 강풍의 안동까지 지금 확산 중이고요. 인접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정부는 산불 피해 울주, 의성, 하동 특별 재난 지역 선포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휴게소까지 바람. 지금 강풍. 사실은 이 메마른 상황에서 바람까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산불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좀 비가 오거나 바람을 불지 않거나 뭐 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피해 안 발생하길, 그나마 발생하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과태료 300만 원이 키워드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뒤에 사진이요. 이게 지난달 중순인데요. 이제 뭐 재판이 많은데 특히 이제 대장동 관련된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런 게 알려졌거든요. 근데 당시 이런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어요.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다음 달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신데 입장 어떠세요? 자, 오늘 나온 소식 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장동 재판 증인 채택되는데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부과를 했어요. 이 두 번에 걸쳐 안 나왔네요. 소정민 변호사,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일단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인을 신청을 해서 증인을 불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뭐 한두 번 정도 증인을 소환했는데 딱히 이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선 법원에서는 먼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소환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감치라든가 혹은 구인까지도 사실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00만 원. 근데 이게 주문을 받은 게 사실은 오는 26일, 앞서서 반복적으로 좀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이 나오잖아요. 관련된 것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심 선고가 지난해 11월이었어요. 그리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죠. 그리고 2심이 이제 오는 26일 잡힙니다. 2심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징역 2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 이게 관심사고요. 그리고요, 원래 이 선거법 재판 633 원칙에 따른다면은 뒤에 대법원까지 3개월 안에 하라는 거잖아요, 원칙이. 그러면 최종심 대법원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내 26일 재판이 관심사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도 여야 치열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비록 겉으로는 무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사범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간다고 해도 피선고권 박탈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본 맞아요. 그러한 경험에 의하면은 무죄를 확신합니다.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정민 변호사?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지는 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자주?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특정한 사건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에서 1심까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서 징역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는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대폭 감경을 해서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경우들은 많은데 사실 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건이고 그렇다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뭐 특별한 사정 없이 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1심에서의 판단이 잘못됐다. 2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비교를 하자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벌금형으로 감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도 안 남았어요. 제가 한 20여 초씩만 두 분께.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경 의원님.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별로 없을 다만 것 같다. 무죄 혹은 1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이제는 끝났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편안하게 대선 모드로 넘어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건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구식 전 시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 계속 고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저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심까지도 징역형이 나왔는데 대법 확정 판결에 나지 않았다는 시간적 이유만을 들어서 대선 후보 출마하고 대통령 후보 출마해서 국민들한테 나를 대통령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저는 모렴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사항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 뉴스 7에서는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나흘째 이어지는 영랑권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접 지역으로 확산된 소식 방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